70평생을 생선 비린내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자갈치 시장 바닥에 앉아 손끝이 갈라지고 진물이 나도록 칼질을 해댔죠.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하다며 코를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 비린내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하얀 쌀밥이 되고 번듯한 대학 등록금이 된다고 생각하니 소금기에 절여진 내 손가락 따위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팔자 참 모르는 거더군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믿었던 내 핏줄들이 나를 산채로 불덩어리 속에 던져두고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우리 집 별채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본체를 집어삼켰죠.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 막혀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거대한 불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엄마 여기 있다. 살려다오. 목이 터져라 큰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문 밖에서 아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이제 살았구나. 내 아들이 나를 구하러 왔구나 싶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보인 아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철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대신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내 개인 금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이 발등상까지 차오르는데도 놈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집착하더군요. 마침내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 차곡차곡 모아둔 금괴와 현금 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는 아들의 눈빛. 그것은 내가 알던 내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 아니 악마의 눈이었습니다. 철수야, 엄마 여기 있어. 불이 너무 뜨겁다. 가까스로 손을 뻗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놈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가방을 움켜쥔 채 제 가슴팍을 구두굽으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엄마는 어차피 나이도 많잖아.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 차가운 금속 구두굽이 제 가슴을 짓누르던 감촉.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제 심장을 지지던 그 배신의 감각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뒤이어 달려온 며느리 현주는 어떻고요? 타오르는 안방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야, 어머님 아직 숨 쉬셔. 어떻게? 그러자 아들놈이 소리쳤습니다. 못 본 거야.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해. 빨리 나와, 집 무너져. 두 사람은 그렇게 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아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내 살점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자식들이 버리고 간 양심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요. 하지만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걸까요? 아니면 이 억울함을 풀라고 기회를 주신 걸까요? 무너진 벽 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이 제 정신줄을 붙잡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 욕실 배수구 쪽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기서 찔끔거리는 물줄기를 얼굴에 대며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도끼로 버텼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괴물이 따로 없더군요. 왼쪽 얼굴 절반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머리카락은 다 타버려 듬성듬성한 몰골.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내민 신문기사 한 줄이 저를 진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강남 주택가 화재,
70대 노모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유족들 오열. 사망.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시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충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를 저라고 우기며 장례까지 치러버린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야 했을 테니까요. 병실 침대에 누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화상 입은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소금을 뿌린 듯 아려왔지만 그 고통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철수야, 현주야, 미나야, 너희 엄마 강인숙이는 그날 밤 그 불길 속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으로 너희를 파멸시킬 유령뿐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가릴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괴물이 시그시 웃고 있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너희가 마시는 그 비싼 와인, 너희가 입는 그 화려한 옷들, 그게 전부 내 피와 살을 판 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기다려라. 너희들의 구원자이자 심판자가 곧 너희 눈앞에 나타날 테니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들이 내 시신도 없는 관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는 꼴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감긴 붕대 위로 커다란 코트와 스카프를 칭칭 감고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죠.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괴물이었지만 지금 내 몰골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내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고 강인숙 여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영정사진 속에 제가 웃고 있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한 장 더 벌겠다고 아등바등하던 그 미련 맞은 노인네가 말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건 큰아들 철수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놈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바닥을 치며 울부짖더군요.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놈이 내 가슴팍을 구두굽으로 짓밟고 금고를 털어간 그놈이 세상 천지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놈이 며느리 현주와 주고받는 그 은밀한 눈빛을요. 며느리 현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도 입술에 붉은 틴트를 발랐더군요. 눈가는 발갛게 칠해 울어서 부은 척했지만 손목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조사 끝나는 대로 입금해준대. 생각보다 금액이 커. 특약까지 다 넣었었나 봐. 접객실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현주가 철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울음을 뚝 그치고는 입꼬리를 실룩거렸죠. 그래, 다행이네. 공장부도 맞고도 남겠어. 그나저나 미나 그 계집애한테는 말하지 마. 지 빚 갚겠다고 달려들 게 뻔하니까. 그게 제 장례식장에서 오간 대화였습니다. 내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막혔던 숨통을 틔워주는 로또였던 겁니다. 막내딸 미나는 또 어떻고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달려온 줄 알았더니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더군요. 아, 짜증나.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엄마 보험금 나오면 이번엔 진짜 크게 한판 벌여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화장실 옆 칸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가시를 발라가며
손톱이 다 닳도록 일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토록 괴물들이었단 말입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발이 나던 날 그들은 제 유골함 사실은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긴을 들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장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잔칫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 집 근처 지하 단칸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제 집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옷가지와 가구들이 쓰레기처럼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제가 쓰던 낡은 이불 대신 번쩍이는 수입 가구들이 들어왔죠. 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그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 드디어 다 빠졌어. 현주가 거실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비싼 양주를 따서 자식들과 건배를 하더군요. 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어머니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효도지, 안 그래?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제가 숨어있는 지하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실컷 즐겨. 너희들이 누리는 그 사치, 그 여유. 내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아 줄 테니까. 저는 거울을 보며 붕대를 풀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은 이제 공포 그 자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서 나올 건 눈물이 아니라 너희들을 파멸시킬 도끼뿐이니까요. 저는 과거에 제가 남몰래 도와주었던 이제는 거물급 변호사가 된 진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전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려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던 제 선행이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진우야, 나다. 나 인숙이 아줌마다. 너 사람 하나를 유령으로 만드는 법 알고 있니?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입니다. 철수야, 현주야, 미나야. 너희들의 천국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마주할 것은 죽어서 돌아온 어미의 차가운 그림자뿐일 테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화마가 튄 왼쪽 뺨은 지식여진 과육처럼 울퉁불퉁하고 눈꺼풀은 화상 흉터 때문에 제대로 감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흉측한 얼굴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이 얼굴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강인숙이라는 이름의 생선 비린내 나는 노파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자식들의 목줄을 쥘 무명의 사채업자이자 재력가 강 여사뿐입니다. 아줌마,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법적으로 아줌마는 이미 사망 처리됐습니다. 이걸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건 위험합니다. 내 앞에 앉은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 등록금이 없어 고시원 방에서 눈물을 찍어내던 그 가난한 고시생이 이제는 서초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더군요. 내가 시장 구석에서 굴비 한 두름 더 팔아 찔러주던 그 돈이 이 아이를 괴물 같은 법률가로 키워낸 겁니다. 진호야, 법이 내 자식놈들 죄를 물어줄 것 같니? 내 가슴을 구두굽으로 짓밟고 금괴를 챙겨 도망간 놈들이다. 법은 너무 느리고 너무 무르다. 나는 그놈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돈으로 그놈들 명주를 끊어놓을 거다. 내 말에 진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실종된 해외 교포의 신분, 그리고 내가 평생 자식들 몰래 조금씩 사모았던 변두리 땅들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진 게 그 금고 속 금괴와 현금뿐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시장 바닥 30년 인생에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을 줄 알았더냐. 이 땅들 지금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가치만 수십억이에요. 이걸 담보로 자금을 세탁하고 강 여사라는 이름으로 사채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시키겠습니다. 아줌마 아니 강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나는 이미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 먼저 얼굴을 가릴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성형수술로 흉터를 지우는 대신 나는 그 흉터를 훈장처럼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려한 챙이 달린 모자,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최고급 실크 스카프를 둘렀죠. 목소리도 바꾸었습니다. 생선사라고 소리 지르던 걸걸한 목소리 대신 쇳소리가 섞인 낮고 서늘한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동태를 살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내 사망보험금을 쏟아부어 공장을 증설했더군요. 하지만 멍청한 놈,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놈이 겉멋만 들어서 무리한 대출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진호를 시켜 철수의 주거래 은행에 압력을 넣고 사채 시장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여기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신데 이분 돈은 이자가 좀 세도 뒤끝은 깔끔합니다. 강 여사님이라고 업계에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내 신복이 된 진호의 후배가 철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교외의 어느 어두운 한정식집 지하방. 문이 열리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 가슴을 짓밟던 그 발이 이제는 내 앞에서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나는 선글라스 뒤에서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놈은 내 앞에 앉아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습니다. 강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공장이 신규 설비를 들여오는데 브릿지론이 좀 급해서.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쇳소리 섞인 내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박 사장, 내가 돈 빌려주는 조건 까다로운 거 알지? 담보가 확실해야 해. 자네 집, 그리고 공장 부지. 전부 내 명의로 신탁해야 하는데 괜찮겠나? 철수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부도가 눈앞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겠죠. 놈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영혼을 팔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내가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가 지금 찍은 그 도장이 내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은 몰랐지? 내가 살던 그 집, 내가 자랑하던 그 공장, 이제 다 내 거다. 아니, 원래부터 내 거였지. 그날 밤 나는 지하방으로 돌아와 철수가 준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철수를 시작으로 현주, 미나, 너희 세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앗아가 주마. 너희가 누리던 그 안락한 침대, 너희가 자랑하던 그 비싼 차, 너희가 마시던 그 달콤한 공기까지 전부 내가 뺏어서 너희를 다시 그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으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테니.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강 여사의 그림자가 너희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걸 너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 돈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구에겐 평생의 고통이자 비린내 나는 눈물이지만 누구에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향기가 되기도 하죠. 내 며느리 현주에게 돈은 후자였습니다. 놈은 내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자마자 백화점 VIP실 문턱을
내 집 안방 드나들 듯 했습니다. 내가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번 돈으로 놈은 명품 가방에 가죽결을 쓸어내리며 희열을 느꼈겠지요. 강 여사님, 박철수 사장의 처 이연주입니다. 요즘 이 바닥에서 여사님 모르면 간첩이라면서요? 저희 남편이 여사님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진호를 통해 마련한 자선 파티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현주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놈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 앞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웃더군요. 나는 커다란 선글라스와 레이스 장갑으로 나를 완벽히 숨긴 채 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 사장 안목이 좋더군. 부인이 아주 화려해. 그 목걸이 이번 시즌 한정판 아닌가? 내 쇳소리 섞인 칭찬 한마디에 현주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놈은 자기 목걸이가 내가 사준 사망보험금으로 산 것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만지작거렸죠. 어머, 여사님은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유산을 좀 남겨주셔서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님 뜻이라 생각하고 예쁘게 하고 다닙니다. 효도? 유산? 그 가증스러운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들에 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군. 하지만 박 사장 부인, 돈이라는 건 벌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이야. 혹시 재단 운영에는 관심 없나? 세금도 줄이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현주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돈은 가졌으니 이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 피우고 싶었겠지. 나는 진호를 시켜 미리 설계해둔 유령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현주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화려한 자선단체였지만 실상은 모든 부채와 비자금 세탁의 책임을 이사장이 독박 쓰게 설계된 황금덫이었습니다. 진호야, 서류는 준비됐니? 파티가 끝난 뒤 차 안에서 내가 묻자 운전대를 잡은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 여사님. 이연주 씨는 이미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박 사장네 집은 법적으로 여사님 손바닥 아닙니다.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백미러로 내 눈을 맞췄습니다. 아줌마, 아니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아이들 엄마인데. 아이들? 내 손주들 말이냐? 그 아이들 현주가 백화점 갈 때 요양원 팜플렛 뒤적이던 애들이다. 엄마라는 작자가 시어머니 죽었다고 백화점 쇼핑 갈 때 그 옆에서 웃고 있던 애들이라고. 내 핏줄이지만 그 집구석엔 인간의 온기가 없다. 진호야, 동정하지 마라.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거다. 내 섯을 펄언 기세에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현주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보석함 하나를 툭 던졌죠. 그 안에는 내가 시장 구석에서 30년간 끼고 다녔던 달고 다른 금가락지를 녹여 만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게 주시는 건가요? 현주는 감격에 겨워 내 손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였습니다. 그래, 우리 재단의 얼굴이니까 이 정도는 차고 다녀야지. 아, 그리고 박 사장 공장이 요즘 자재 결제 대금이 좀 밀린 모양이던데 재단 공금에서 아주 잠깐만 돌렸으면 어떨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내 유혹에 현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금 횡령. 놈은 자기가 지금 스스로 목줄을 매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한 채 내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현주야, 그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좋더냐? 그건 반지가 아니라 너를 옥죄는 수갑의 차가움이란다. 내가 누리는 그 가짜 권력과 명예가 높이 치솟을수록 추락할 때의 고통은 더 뼈아픈 법이지. 이제 큰아들과 며느리는 내 덫에 완벽히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인감 도장을 훔쳐 땅을 팔아치우려 했던 막내딸 미나입니다. 미나야, 내가 좋아하는 그 도박판에 내가 직접 판돈을 얹어주마.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보며 나는 스카프를 고쳐 맸습니다. 가면 속에 내 얼굴은 여전히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내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막내딸 미나.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번 돈으로 예쁜 옷 한 벌, 좋은 가방 하나 못 사주던 애틋한 내 새끼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며 내 거친 손을 비비던 그 고운 입술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 땅을 팔아치울 음모를 꾸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나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카지노며 강남의 사설 도박장이며 제 애비가 남긴 푼돈과 내 사망 보험금까지 몽땅 쏟아붓고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군요. 나는 진호를 시켜 미나가 자주 드나드는 비밀하우스의 지분을 조용히 인수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미나의 놀이터가 아니라 내가 설계한 단두대였습니다. 강 여사님, 오늘 박미나가 왔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빌린 돈도 못 갚아서 손가락이 잘릴 판인데도 한 판만 더 시켜달라고 빌고 있네요. 하우스 관리인의 보고에 나는 검은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지하의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내 딸 미나는 핏발선 눈으로 카드를 쪼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머리는 떡이 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죠. 나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미나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쇳소리 섞인 내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도박장을 갈랐습니다. 거기 박미나 씨라고 했던가? 돈이 없으면 나가야지. 여기가 자선사업소인 줄 아나? 미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 화려한 차림새와 위압감에 쫄아버린 놈은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더군요. 아, 강 여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판만 더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확실한 정보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남긴 땅이 있는데 그거 곧 재개발돼요. 그 서류만 정리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죽은 엄마의 땅을 팔아 도박 빚을 갚겠다니. 내 눈앞에서 제 어미의 시체를 팔아 판돈을 구걸하는 딸년을 보며 나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땅? 그거 서류 복잡하던데. 자네 오빠랑 언니도 눈독 들이고 있다며? 확실한 담보 없이는 안 돼. 미나는 다급해졌는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철수가 내 가슴을 짓밟던 그날처럼 미나의 손이 내 구두 끝에 닿았습니다. 여사님, 제발요. 이번에 따면 여사님 이자 2배로 드릴게요. 아니, 제 장기라도 팔게요. 제발 한 번만. 좋아. 그럼 이 서류에 사인해. 자네가 가진 그 땅의 지분, 그리고 자네 명의로 된 모든 권리를 내게 위임한다는 각서야. 대신 오늘 판돈 5억 내가 무담보로 빌려주지. 미나는 앞뒤 잴 것도 없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사형 집행서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딜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미나가 따게 해줬죠. 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맞지? 내가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쥐덫 앞에 놓인 치즈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판. 미나는 가진 돈을 전부 올인했습니다. 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시 해. 한 판만 더. 미나는 미친 사람처럼 테이블 위로 뛰어들었지만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놈의 턱 끝을 구두 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미나, 약속은 약속이지. 이제 내 땅, 내 집, 그리고 내 신용까지 전부 내 거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내 오빠 철수랑 내 언니 현주. 걔들도 이미 나한테 다 털렸어. 너희 집구석은 이제 빈 껍데기뿐이야. 미나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놈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는지 몸을 떨었습니다. 여사님, 누구세요?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왜긴? 너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죽은 내 엄마가 저승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내 귀엔 들리거든. 하우스를 빠져나오는 길,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이제 자식 세 놈이 전부 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공장이 넘어갈 위기고 현주는 횡령으로 감옥 갈 준비가 됐고 미나는 도박빚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진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낮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요? 그래. 이제 이놈들이 서로를 뜯어먹게 만들 시간이야. 돈 앞에서는 부모도 버린 놈들이니 지들끼리 싸우는 꼴이 아주 볼만하겠지. 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박장 건물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마지막 모정한 조각이 비릿한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미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옛날 어린 미나를 등에 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젊은 날의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기다려라. 이제 너희들이 서로의 목구멍에 칼을 꽂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테니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았지요. 내 배를 가르고 나온 새끼들이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 내가 굶어도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피보다 진한 건 어미의 목숨을 팔아넘긴 핏빛 돈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천륜도 형제에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거미줄을 당길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두운 모니터 룸 안. 나는 진호가 미리 철수의 거실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의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 하나로 철수의 공장에는 최종 부도 통보가, 며느리 현주의 재단에는 검찰의 횡령 내사 통보가, 그리고 미나에게는 사채업자들의 장기 적출 협박 문자가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화면 속 내 사망 보험금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철순의 거실이 일순간 지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내가 미쳤어. 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써? 그것도 강 여사한테? 철수가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포효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최고급 크리스탈 꽃병이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파편처럼 내 마음도 한때는 저렇게 부서졌었지요. 현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럼 어떡해. 강 여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당신이야말로 공장 핑계대고 내 명품백까지 다 내다 판 주제에 나한테 큰 소리야? 당신 엄마 금고에서 훔쳐온 그 금괴들 다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입 닥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년 치장하는 데 써. 그건 내 목숨값이야. 목숨값? 하? 웃기지 마. 어머님 목숨값이겠지. 당신 그날 밤 어머님 살아계신 거 뻔히 알면서 밟고 지나갔잖아. 내가 못 본 줄 알아? 당신은 살인자야. 화면 밖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제 귀로 다시 듣는 순간 화상을 입어 감각조차 무뎌진 제 왼쪽 뺨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진호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짐승들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뼈에 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막내딸 미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도박장에서 세우고 도망쳐온 꼴이 영락없는 미친년이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다 버렸는지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나 죽인대. 엄마 사망 보험금 남은 거 있지? 그거 당장 내놔.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미나는 다짜고짜 철수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철수는 거치장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미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친년. 어디서 구걸이야. 내년이 엄마 인감도장 훔쳐서 땅 팔아먹으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이미 우리 가족 아니야. 꺼져. 가족? 오빠가 가족 타령을 해? 방금 새언니가 하는 말 다 들었어. 오빠가 엄마 불타 죽게 내버려뒀다며. 살인자 새끼. 돈 안 내놓으면 나 경찰에 다 불어버릴 거야. 미나가 거품을 물고 악을 쓰자 이성을 잃은 철수가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말렸고 미나는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로 피가 튀고 제가 남겨준 돈으로 산 명품 옷들이 서로의 소나기에 찢겨나갔습니다. 짐승? 그래요. 저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썩은 고기 한 덩이를 두고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들개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 제가 낮게 읊조리자 진호가 철수의 집 거실에 연결된 스피커의 마이크를 제 앞으로 당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의 전원을 켜고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이군. 박철수 사장, 가족회의가 꽤 격렬해 보이는데. 그 한마디에 골프채를 휘두르려던 철수도 악을 쓰던 현주와 미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강 여사의 목소리에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님? 어떻게 저희 집 소리를? 내가 돈을 빌려줄 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감시하는 버릇이 있어서 말이야. 박 사장, 당신 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놈은 허공을 향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사님. 이 미친 기집애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사님 시키는 일은 개처럼 다 하겠습니다. 집이고 공장이고 다 넘기겠습니다. 옆에 있던 현주와 미나도 질세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여사님, 저 인간이 돈 다 빼돌렸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돈만 갚아주시면 평생 식모살이라도 할게요.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피를 나눈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팔아넘기는 꼴.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키워낸 자식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렇게들 살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내가 적어주는 주소로 와라. 거기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내 직접 결정할 테니. 마이크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지하 단칸방의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야, 가자. 이제 유령의 가면을 벗고 내 자식들의 목에 직접 칼을 꽂을 시간이다. 저는 챙이 넓은 모자를 고쳐 쓰고 화상 흉터를 가렸던 실크 스카프의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납작 엎드렸던 절대 권력자 강여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너희들은 어떤 비명을 지를까? 심판의 단두대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칼날이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잿더미로 변해버린 옛집 터에 섰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매캐한 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불에 타다 만 석가래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 밤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었죠. 제가 산채로 타들어가던 그 지옥의 온기가 아직도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고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무덤이야말로 저 짐승들을 심판할 가장 완벽한 단두대였으니까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빈터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세단이 아닌 진호가 보낸 허름한 승합차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때 제 피와 살을 파먹으며 번쩍이던 3마리의 들개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사님, 부르신 대로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가슴팍을 구두굽으로 짓밟았던 큰아들. 놈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가랑이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그 뒤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던 며느리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도박판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했던 막내딸은 아예 땀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꼴들이 아주 볼만하군. 박철수, 이현주, 박민아. 너희들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사채 빚. 전부 합치면 감옥에서 평생 썩어도 모자랄 죄목들이지. 당장 내일 아침이면 검찰과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텐데. 무섭지 않나? 무섭습니다. 여사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새놈이 이마가 찢어지도록 땅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진호가 그들 앞에 서류 뭉치 3개를 툭 던졌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다. 너희 이름으로 된 남은 주식 1주, 땅 1뼘, 심지어 입고 있는 속옷까지 전부 내게 넘긴다는 폭이 각서야. 여기에 지장을 찍으면 감옥 가는 것과 손가락이 잘리는 것만은 막아주지. 어떡할 텐가? 놈들은 서류의 내용 따위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서류 위로 번져가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났다. 너희들이 내 목숨값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내 손아귀로 들어왔다. 진호가 피 묻은 서류를 챙겨 물러나자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새놈의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화려한 모피 코트 자락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먼지 한 톨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너희를 그 화려한 호텔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이 냄새나는 잿더미로 불렀는지 아나? 제 물음에 놈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에 탄 기둥을 알아본 큰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저희 옛날 집,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 아니면 내가 죽였나? 제 입에서 튀어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쩍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고 며느리와 막내딸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어머니는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뜨겁다고 울부짖는 어미의 가슴팍을 구두굽으로 짓밟고 금고 속에 금괴만 챙겨서 도망친 게 안타까운 사고였어? 헉! 큰아들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그날 밤의 진실은 오직 그 불길 속에 있던 세 사람, 저와 큰아들, 며느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설마... 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챙이 넓은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죠. 마지막으로 화마가 휩쓸고 간 흉측한 왼쪽 뺨을 칭칭 감고 있던 실크 스카프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스르르 드러나며 제 일그러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불에 타서 지지겨진 뺨, 머리카락이 타버린 흉터. 하지만 오른쪽 눈빛만큼은 그 옛날 시장 바닥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어미의 그 도끼 어린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나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 놈들이 불덩어리 속에 버려두고 간 내 어미 강인숙이다. 더 이상 쇳소리가 섞인 강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토하듯 찢어지는 어미의 절규가 잿더미 위로 메아리쳤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큰아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비명을 질렀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할 듯 쓰러졌습니다. 막내딸 미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거짓말. 엄마는 죽었잖아. 우리가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래, 죽었지. 내 오빠놈 구두굽에 짓밟혀서 한 번 죽고 내 장례식장에서 사망보험금 탔다고 춤추는 너희들 꼴을 보며 2번 죽었다. 심장이 숯검덩이가 되도록 타버려서 이제는 피 대신 도끼만 흐르는 유령이 되어서 돌아왔다. 저는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큰아들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패대기 쳤습니다. 어디를 도망가. 내 놈이 나를 밟고 훔쳐간 그 돈. 며느리년이 내 피를 팔아 산 다이아몬드. 막내년이 내 무덤을 파서 건 도박 판돈. 그 모든 게 전부 나였다. 너희들의 숨통을 쥐고 흔든 강여사가 바로 너희들이 버린 늙은 어미였다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큰아들이 제 바닥에 엎드려 제 신발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끝에 닿는 그놈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공포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더러운 물방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의 뺨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자식들은 그날 밤 이 불길 속에서 전부 다 타 죽었어. 내 앞에 있는 건 돈에 미쳐 눈이 뒤집힌 기생충들 뿐이다. 서류에 지장 찍었지? 너희들이 살던 집, 타던 차,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내 거다. 당장 이 빈터에서 꺼져.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든 국어를 하든 평생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살아라.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애들 아빠잖아요.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내 손주들 핑계대지 마. 내년들이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그 서류들 당장 경찰서에 넘겨서 너희 새놈 다 평생 햇빛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진호가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새놈의 뒷덜미를 끌고 어둠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엄마, 하는 비명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텅 빈 잿더미 위에는 다시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놈들의 돈과 오만함, 얄팍한 형제애까지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통쾌해야 마땅했습니다. 속이 뻥 뚫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상 입은 뺨 위로 뜨거운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내 분신들을 내 손으로 직접 쳐내고 얻은 승리. 그 승리의 끝에 남은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허무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뿐이었습니다. 아줌마. 진호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두꺼운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타담한 기둥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이 눈물은 그 배은망덕한 놈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아온 내 청춘과 내 사랑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흘리는 마지막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숯검정이 된 옛집 터에 자식들을 버려두고 돌아온 후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불에 타들어가던 그날 밤보다 더 지독한 열병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수없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갓난쟁이 철수에게 젖을 물리던 젊은 날의 나 예쁜 머리핀을 사달라며 조르던 어린 미나 처음 시집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곰살맞게 굴던 며느리 현주. 그 환영들이 제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끊어낸 천륜의 무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상 입은 뺨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커다랗게 뚫려 있던 바람 구멍으로 이제는 맑고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죠. 복수라는 이름의 독한 진통제 기운이 빠져나가고 비로소 진짜 제 삶이 맨살을 드러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틴팅이 짙게 된 진호의 차 뒷좌석에 앉아 어느 달동네의 가파른 골목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익, 덜컹,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비탈길. 구부정한 등을 한 사내가 자기 몸짓만 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남들이 버린 폐종이 상자와 찌끄러기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발을 헛디뎠는지 사내가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리며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빌어먹을. 왜 나한테만 이 지랄이야. 바닥을 치며 악을 쓰는 사내. 제 가슴을 구두굽으로 짓밟고 금고를 훔쳐 달아났던 내 큰아들 철수였습니다. 번쩍이던 명품 정장 대신 소금기가 하얗게 핀 작업복을 입고
기름진 얼굴 대신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한 채 놈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창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며느리 현주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밤새 일하고 왔는지 머리에서는 찌든 기름 냄새가 차창 밖까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야, 박철수. 아침부터 동네 부끄럽게 무슨 난리야. 당장 그거 치우고 나가서 돈 안 벌어와? 애들 급식비 낼 돈도 없는데 엎어져서 울고 자빠졌어. 너는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짓거리냐? 내년이 횡령한 돈 메꾸느라 사채까지 끌어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어. 내가 그 유령재단인지 뭔지에 눈이 멀어서 우리 집 구석이 아작 난 거 아니야. 뭐라고? 웃기고 있네. 강 여사한테 집 문서 갖다 바친 게 누군데? 당신이 그날 밤 어머님만 안 버렸어도 우리한테 이런 천벌은 안 내렸어. 살인자 새끼.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악다구니를 치는 두 사람. 한때는 제 피와 살을 팔아 다이아몬드를 휘감고 양주를 터뜨리던 짐승들이 이제는 시궁창 바닥에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허영을 부리던 현주의 손은 독한 주방 세제에 짓물러 갈라져 있었고 회장님 소리를 듣던 철수는 폐지 줍는 노인네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막내딸 미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변두리 모텔에서 청소를 하며 검은 차만 지나가면 사채업자인 줄 알고 쓰레기통 뒤에 숨어 벌벌 떤다고 하더군요. 놈들이 평생 제게서 앗아갔던 그 지독한 가난과 공포를 이제는 놈들이 죽는 날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사님, 아니 아줌마. 손주들 앞으로 해둔 신탁 기금은 첫 달치가 잘 지급되었습니다. 철수 형이나 형수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오직 아이들 학비와 식비로만 바로 결제되도록 가장 엄격한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진호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지. 굶기지는 않으마. 하지만 내 돈이 그 두 짐승 새끼들 입으로 들어가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없을 거다. 저는 차창 스위치를 눌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시궁창 같은 골목길 풍경이 까만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혹시 모를 미련한 줌조차 완벽하게 제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낸 썩은 종기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호의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빼앗은 재산, 내 사망보험금으로 불어난 그 피 묻은 돈들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이 돈은 내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진 값이다. 화상 환자들 치료비로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들 공부하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다오. 내 손에 쥐고 있기엔 너무 뜨겁고 더러운 돈이니까. 진호는 붉어진 눈시울로 서류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의 뜻, 하늘이 두 쪽 나도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호의 그 한마디에 지난 7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강인숙의 살, 그리고 배신당한 어미의 피눈물로 빚어낸 복수의 화신 강여사의 살, 그 치열하고도 참혹했던 두 개의 삶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진호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챙이 넓은 화려한 모자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화상으로 일그러진 뺨을 칭칭 감고 있던 고급 실크 스카프를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흉측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얼굴 좀 봐. 쯧쯧, 큰 사고를 당했나 보네. 안 됐어.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숨었을 겁니다. 복수심에 불탈 때는 이 흉터가 저주스러워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등줄기를 곧게 폈습니다. 이 일그러진 뺨은 내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도,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내가 끝내 살아남았다는 나 강인숙이라는 인간의 위대한 생존 훈장입니다. 남해 가는 기차표 한 장 주시오. 편도로. 매표소 직원에게 돈을 내미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꾸며낸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굵고 단단한 진짜 제 목소리였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플랫폼을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보며 저는 굽은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따뜻한 남쪽 바다 냄새를 맡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일도, 누군가를 증오하며 피를 말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흉터 위로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사이로 아주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고 맑은 웃음이 번져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숙입니다. 저는 한 번 불길 속에서 죽었고 자식들의 탐욕 속에서 또 한 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둘의 오늘 저는 비로소 나비처럼 허물을 벗고 진짜 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